연간으로 한 250만 채 정도 되는 주택이 임차 거래가 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지금 절반이 역전세예요. 그래서 역전세 금액이 가장 큰 건 당연히 서울이고, 서울 안에서도 동남권 지역의 역전세 금액이 가장 크고요. 근데 동남권 지역 역전세 낮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을 바로 처분하기보다는 본인의 다른 비알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그 효과는 외곽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년 8월부터 21년 말까지 올랐다면 22년 8월부터 23년 말까지가 역전세 환경인데 뒤로 갈수록 세니까 23년 하반기가 역전세가 좀 센 기간이고, 그게 아파트 역전세는 이제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전세 이야기입니다. 대대적인 전세 사기도 있었고요. 하반기에 역전세 전망도 있어가지고 전세입자들이 이제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한 상황인데요. 현재 수도권 전세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그거는 다행스럽게 한국은행이 더 쉬운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으로 한 250만 채 정도 되는 주택이 임차 거래가 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지금 절반이 역전세예요. 그래서 전체 주택의 한 56%가 역전세 환경이고, 그리고 역전세 금액이 지금 하는 기준 7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102만 채를 7천만 원 곱하면 그 금액도 70조는 되거든요. 근데 그 역전세 환경이 1월부터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크다 보니까 연초에 그 역전세 환경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돈을 조금 빌렸던 게 4조 원 조금 넘는 것 같고, 하반기를 가면 이게 십수조 원 넘어갈 것 같다 보니까 이거를 빌리기가 조금 어려운 다주택자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역전세는 종합하면은 광범위하고, 그리고 올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의 모든 주택에 다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금액도 커지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좀 2, 3년 전에 좀 가장 비쌌던 전세값 갱신이 이제 올해 말에 많이 좀 물려 있습니다. 하반기 좀 역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역전세 금액이 가장 큰 건 당연히 서울이고, 서울 안에서도 동남권 지역의 역전세 금액이 가장 크고요. 근데 동남권 지역 역전세 낮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을 바로 처분하기보다는 본인의 다른 비알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그 효과는 외곽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부동산도 역전세 금액이 작냐면 그게 아닌 게, 제가 작년 12월에 송도에는 모 아파트 단지를 갔는데 그게 20년 전에 전세가 3억 5천인 데가 전세가 6억 5천으로 올라갔고요. 그게 지금 다시 3억 5천 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호마다 3억을 뱉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를 20년, 21년에 다주택자들이 많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별 건들이 꽤 비싼 편이고, 그래서 21년도에 전세 끼고 갭 매수를 한 그분들이 또 제일 크리티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 건수가 지금 20몇만 건 정도 되니까 그 20몇만 건 정도 되는 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제일 위험해질 수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좀 양상이 다를까요? 단독주택하고 오피스텔은 먼저 왔어요. 먼저 왔고, 그리고 아파트는 뒤에 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오피스텔이 먼저 온 이유는 역전세 환경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20년 8월부터 21년 12월까지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했고, 22년부터는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8월에 2년을 더하면 22년 8월이 되는데, 그래서 22년 8월부터 역전세가 왔는데 22년 9월 달에 역전세 대응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국토부가. 그거를 발표를 할 때, 이건 좀 세부적인 얘기인데,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는 없어졌지만 오피스텔이랑 단독주택이랑 이런 건 남아있거든요. 이분들은 그 임차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50%로 전세보증을 반환보험을 들어주게 하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 들어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왔었는데, 그거를 9월에 140으로 낮췄고, 그리고 12월 정도 됐을 때는 그걸 126%로 낮추면서 인위적인 역전세 환경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빌라랑 오피스텔에. 그게 지금 이제 강서구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이런 빌라왕이랑 오피스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가 많고 공시가격도 너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세보증 반환보험 할 때 그냥 전세가액으로 반환보증보험을 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역전세는
자연스럽게 올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역전세가 왜냐면 제일 심한 게 20년 8월부터 21년 말까지 올랐다면 22년 8월부터 23년 말까지가 역전세 환경인데 뒤로 갈수록 세니까 23년 하반기가 역전세가 좀 센 기간이고 그게 아파트 역전세는 이제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임대차 계약은 좀 더 깐깐해질 것 같고요. 그동안 만연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전세는 계속 올라간다라거나 이렇게 만연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임차료가 얼마든지 금리 영향을 받아서 위아래로 스윙이 심할 수가 있으니까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순전세보다는 약간 보증부 준전세 이런 식으로 일정액은 조금 낮춰서 하시라는 그런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준전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네네. 그럼 월세라고 봐야 할까요? 반전세로 봐야 할까요? 네, 준전세는 반전세인데요. 네, 이것도 뭐 표준 용어상으로 얘기하는 거랑 아닌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월세는 2년 이하의 그 2년 이하의 임차 보증금을 예치하고 나머지 월세로 할 때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전세는 20년 이상의 임차 보증금이 있을 때 전세인데 거기서 뭐 일부 금액만 내리더라도 소위 준 전세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좀 더 적은 그런 전세화 거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제도가 사실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라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를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세 제도는 뭐 없앤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이랑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같은 제도를 통해서 전세를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진 전세는 자연스럽게 갭 투자에 용이한 환경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좀 과열되게 만들었다는 게 2010년대에 많이 드러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를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전세를 키우려고 투여했던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등에 대한 그런 규모를 줄이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가 편한지 월세가 편한지는 결국 우리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론상 전세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커졌던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너무 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힘을 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임차는 자연스럽게 시장 선택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사실 전세 대출도 과거에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레버리지를 쓰고 싶으니까 전세 대출을 열어주면서 전세 가격을 받쳐서 그 받쳐진 전세에다가 매수 수요가 붙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라는 게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를 막기 위한 방어책이었다는 걸 인정한다면은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기간에는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의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어느 정도 준전세로 전환하도록 그 시장을 유도리 있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한은에서도 맨날 말하는 게 이런 거고 저도 맨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2200조의 가계대출을 갖고 있는데 전세시장만 1000조 원이고요. 그 중에서 200조가 대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0조 대출을 먹으면서 엄청나게 자랐었거든요. 이게 2018년 전에는 100조도 안 됐어요. 이게 한 3, 4년 만에 그냥 확 늘어가지고 이렇게 커진 것처럼 이 시장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은 더 거대해질 거니까 여기 이제 힘을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전세입자가 이제 각각 유념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 임대인은 그 전세금이 임차인에게 빌린 부채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임차인 역시 이런 임대인에게 너무 순전세를 요구하기보다는 순전세라는 게 되게 싸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뭐 월세 세액공제부터 시작해서 그 전세는 지금 예치를 해야 되는 예금 방식이고 월세는 다달이 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환산되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월세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순수 월세는 조금 부담이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준월세화, 준전세화 이렇게 거래하면은 회수 리스크도 많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수 리스크가 적다는 게 임차인이 내가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다는 건데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놓는 이유는 공시를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놔요. 뭐냐면은 다음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지금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이 사람이 나가니까 내가 전세를 놓는다는 거는 공실이 없게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임대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되는 거거든요.
임차인은 내가 받아야만 나가니까 내 현금흐름 사이클이나 내 스케줄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있을 만한 요건일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런 경우 저도 이게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그 중간값 정도를 잘 찾아서 신규 계약 체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못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보내고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하고 그 다음에 미지급에 대해서 이자 청구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임대인에게 그 돈을 받아오는 그런 과정을 하시면 되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한번 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준월세, 준전세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좋아하게 되실 거고 임대인도 한번 다 하고 나면은 너무 순전세 하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역월세라 해서 임대인이 전세금 낮아지는 만큼 못 준 걸 이자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소득에 잡힐 수가 있어요. 임차인 기준으로. 임차인 내가 임차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내가 그냥 별 쓸데없는 소득으로 종합소득 내야 될 리스크가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승낙하시기보다는 정말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전세 시장이 이제 안정됐다는 신호를 어디서 느껴야 할지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전제돼야 안정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전세는 그 전세 그 자체가 절대값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이고 결국 전세도 월세에서 환산돼서 계산되더라. 그래서 결국 그 월세에서 환산되는 전 월세 전환율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 그래서 시작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안정화된다면 전환율도 안정화될 것이고 전환율이 안정화된다면 전세 가격도 매우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꾸준히 살금살금 올라가는 그런 차트를 그리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비싼 지역인 뭐 반포권에 어떤 아파트 하나를 찍어가지고 전세가로 선을 딱 그려보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전세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매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전세가는 진짜 이렇게 올라가다가 2020년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다시 요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은 전세 시세라는 게 되게 안정적으로 가는 시세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 안정화는 기본적으로 금리 안정화에서부터 찾아오는 거여가지고 기준금리 향배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